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 석설 중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면 끝이다. 이 정부의 규제가 정점이면 가격도 이미 꼭지점이다. 이처럼 부동산 업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들이 감지가 되면요, 투자자들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떠나곤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산가들이 이미 해외 부동산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1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자세한 고민 상담 내용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진짜 3명만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마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 들어서 그 해외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대체 투자처로서 이제 해외 부동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좀 고가의 그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3억, 4억대의 중저가 이런 해외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젊은 층에서 해외 부동산 그리고 해외 이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접할 수 있고 또 해외의 어떤 진출이라든가 해외 이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도 덩달아서 많은 관심이 늘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고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8회차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에 많은 정보들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가능한지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소유권은 개인이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법인이 소유가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만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향후에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누구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가능하냐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해외들하고 여러 차이점이 있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토지 소유권입니다. 토지 소유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소유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토지 사용권만 제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일부에서는 토지 사용권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사용권은 뭐냐면 장기간 개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라든가 사회주의가 투자를 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반드시 얼마나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현지 대출 가능 여부인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자기 자금만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은행의 어떤 금융을 활용하시는 부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율입니다. 이율, 이자율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집을 사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만은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수익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도 대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율이 11% 이상이 됩니다. 대출이자가 11%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 자체가 11% 이상이 되지 않으면 투자에 어떤 손실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대출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자율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그런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체크 포인트로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인 만큼 절차도 만만치 않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해외 부동산 투자 절차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 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초 조사를 하고 그냥 바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그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그 위치가 맞는지 또 그 절차가 맞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 조사를 하시고 두 번째 사항으로 현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십니다. 아, 내가 이제 그 물건 그리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결정하시고 또 매물을 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자금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그 비용이 드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금이 있고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라든가 가능한 금액 자체를 체크를 하셔야지 그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하고 자금이 마련된 다음에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모든 사항이 체크가 돼서 과연 그 사항을 그대로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현지를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물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단계의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하고 또 현지 중개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건 자체가 지금 안 사면 없다는 말씀을 해서 손님을 굉장히 이제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들을 놓쳐버리고 바로 현지 조사 처음 갔다 와서 물건을 결정해서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산을 내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조사를 2번 정도는 다녀오시는 게 좋다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3번, 4번을 다녀오셔도 뭐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비용은 많이 지불하시고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 나한테 가장 맞고 가장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많이 올리시는 물건을 결정하시는 게 그 비용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지 조사는 2번 정도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자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자금 송금을 하고 뭐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익형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만 이주가 아니라 이제 임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초 조사를 한 이후에 현지 조사는 최소한 2번 정도 갔다 오고 그리고 물건 결정은 최대한 천천히 해라.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도 그 물건을 못 샀다고 해서 내가 뭐 영원히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더 좋은 물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조사를 2번 이상 다녀오고 물건은 최대한 천천히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절차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절차도 절차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에 겁을 먹는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해외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신고나 이제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그 세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하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단순 보유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약간 그 세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내가 단순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뭐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 보유를 하시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내시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단순 보유라든 내가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에 그 투자를 하든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낸다는 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신고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주자 그리고 국내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 가서 미국에 사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금을 신고를 안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세금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주자에 한해서
그 세금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뭐 소득 신고뿐만 아니고 영주권을 받아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그 세금도 보고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송금이 이제 은행이라든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고 금액도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송금 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이 없고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정당한 이유로 어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대로 그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준비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이제 그 부분을 놓쳐서 또 나중에 그 어떤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그 무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반드시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2부를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고인의 실명 확인 증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자체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가 아니라 이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에스크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그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완전 계약서가 계약이 이제 본 계약서가 아닌 가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매매 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을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구랑 계약했다가 아니라 그 계약의 어떤 물건 소재지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계약 당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시된 가계약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의 실체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서를 쓰면서 그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 외화 반출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부동산 계약서를 과거에는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서류를 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이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보면은 이제 매도인이라든가 매수인이 다 나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실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실체 확인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도인 인적사항 포함되면 필요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약서 자체에 그 사람의 어떤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어떤 신분증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걸 인정해 준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과연 매도인이 누군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 평가서 뭐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이 과연 이 정당하게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납세증명서인데 이 납세증명서는 왜 내시냐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를 안 하고 내가 어떤 탈세를 해서 집에다 돈을 모아둔 부분을 이제 해외에 송금을 했다가 저희 나라에서 하면 큰 그 혼란이 온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돈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납세증명서 일부를 내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일보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해외에서 이제 차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담보대출 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할 때는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그 신고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뭐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신고를 하고 취득을 하셨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사후 관리입니다. 이 사후 관리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외화 반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속 증여를 그냥 아무런 법적인 거 없이 그냥 그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해외 부동산이 취득이 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계약서는 돈이 나가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돈이 나갔는데 실제로 그 매물을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보고서를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매매를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3개월 이내에 마찬가지로 처분을 한 보고서를 또 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시고 아무런 보고 없이 지나시다가 1, 2년 돼서 이제 국세청에 발각이 돼서 과태료를 내시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처분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해외 외화가 나갔기 때문에 그 외화가 정당하게 쓰였고 그 다음에 그 외화가 외화를 사용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분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외 부동산 처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외 부동산 계속 보유 사실 증명서도
매 2년마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외화가 나간 것으로 산 부동산이 계속 있느냐 아니면 팔렸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제 저희 정부나 은행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을 사시고 보유하시고 처분하실 때는 반드시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제출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뭐냐면 이제 베트남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을 하는 경우에 이제 분양은 실질적으로 분양이 끝날 때까지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계약 상태 이제 어떤 분양을 위해서 내가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뭐 신고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여행을 갔다가 어떤 그 부동산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외 부동산 신고서 이전에 만불리 내에서 사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다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내가 그 일을 가계약을 한 이후에 1년 이내에 가계약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또 빼먹고 이제 안 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는데 반드시 1년 이내에 사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하고 국내에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종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인데 해외 부동산은 국내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 국내 세금은 없습니다.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는 없고 실제로 등록세나 취득세는 어디에 내냐면 그 부동산이 소재한 그 나라, 그 지방 관청에다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뭐 부동산을 구입하셨다고 그러면 미국의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 국내에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국내 물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건 지방 지자체에다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취득을 하시는데 이제 그 돈 자체가 뭐냐면은 그 자녀들한테 증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증여세를 안 내시고 이제 나중에 그냥 부동산을 본인 이름 사서 자녀분한테 그러니까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초기에는 그게 발각이 되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제 발각이 됐을 경우는 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그다음에 벌금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고 나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그리고 직계 존속 5천만 원까지 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각하신 것보다는 그 증여세 부분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처리를 하시고 그러게 취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이 그 보유했을 때 내야 될 세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뭐냐면 내가 집이 뭐 한국에 2개가 있는데 2개에다가 이 해외 부동산까지 더해지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서 뭐 세금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이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임대 사업을 해서 발생한 임대 소득입니다. 내가 집을 샀다고 해서 뭐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거는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임대 사업할 때만 임대소득을 내고 내가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부동산은 1가구 1주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주택이 하나 있는데 해외 부동산 하나 추가했다 그래서 내가 1가구 1주택 혜택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 해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 숫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 뭐 이거는 국내든 해외든 어떤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해서 처분을 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그 소득은 발생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어디다 내냐면 해외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 내고 그리고 만약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돼 있다면 한국에서는 그 차액
차액만큼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중과세하고 장기 보유 혜택이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해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의 그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과세라든가 장기 보유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하고 해외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양도소득세는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소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해외 부동산이 국내 부동산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시는 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과거의 이렇게 실적을 미뤄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세금을 여러 차례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환차익입니다. 환율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을 미국 집을 30만 달러에 샀는데 그 당시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불당 1,000원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집을 팔았는데 30만 불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환율이 만약에 1,500원이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만 불 똑같기 때문에 어떤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때는 그 미국에는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30만 불 30만원가 낼 필요가 없는데 국내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니면 실제로 뭐 미국에 있다고 해도 500원의 어떤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환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 환차익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양도소득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집을 그 팔아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 5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외 부동산은 집을 샀을 때와 처분했을 때 소득의 차이, 그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구입했을 때의 환율, 그리고 처분했을 때의 환율, 그 차익을 계산해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부분이 워낙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사후 관리까지도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이런 세금 부분이 또 국가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국가별 그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는 이제 한국은 무조건 취득세가 다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인지세라고만 돼 있고요. 등록세는 실거래가 1%, 4%. 뭐 영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취득 등록세가 없으니까 집을 구입하셨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취득세, 등록세가 다 있고요. 보유세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 쌉니다. 한국은 0.1에서 0.5%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에서 2%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일단 보유세가 있고요. 일본도 보유세가 있습니다. 이제 종부세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유세가 이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물론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제 그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특이하게도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거래사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라는 부분에서는 뭐 거의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보통 20에서 뭐 40%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을 할 때는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셨을 때는 각 나라마다 비슷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그 처분을 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미국이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별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예, 그 여러 나라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로서 각광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뭐 3개국 정도로 굉장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 전통적인 이제 부동산 투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은퇴 이민이라든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 3개국 정도가 최근 들어서 가장 해외 부동산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이렇게 세 국가를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매력과 투자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미국은 뭐 최근 들어서만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 미국의 집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게 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럼 과연 미국이 그렇게 여러 국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안정성입니다.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의 나라고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황금성입니다. 이 황금성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른 나라 국가들은 보통 자국 그 화폐로 집을 구입합니다. 근데 미국도 물론 이제 자국 화폐인데 미국은 달러를 쓰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서 돈을 이제 어떤 뭐 환차익이라든가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달러로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뭐 그 현지화로 사서 그 돈을 한국으로 갖고 올 때는 반드시 달러로 한번 바꿔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 돈을 환전하고 그 돈을 보내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미국보다 불리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은 바로 달러로 사서 달러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양한 세제입니다. 미국은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다양한 혜택을 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이제 미국 부동산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부동산 할 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세금, 세 번째가 이제 관리가 되겠느냐는 부분하고 미국에서는 대출이 되겠느냐. 그 다음 학군이 어떠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해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뭐 EB5 얘기를 하시는데 EB5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꾸 혼선이 오시는 분이 계셔서 미국에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는다더라. 그게 맞냐? 실제로 미국에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부분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뭐 미국은 항상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대출은 가능하고요. 단지 좀 이율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서 외국인이 좀 높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는 많은 부동산 회사가 있고 또 한국 그 중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말씀드렸듯이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요. 보유세는 1 내지 2%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한국보다 이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이제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이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군은 이제 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그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크게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 선정을 할 때는 한국하고 똑같이 학군과 일자리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군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실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정부세와 양도소득세인데 주정부세는 이제 각 그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세금이 없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그 세금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뭐냐면은 집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보통 혼자일 경우에는 25만 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과연 혼자의 이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부부 공동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부부 공동체냐 개인 혹은 법인이냐 이거는 이제 뭐하고 또 상관이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재산을 뭐 분할한다든지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신 이후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부동산 구입 절차는 뭐 한국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립니다.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중개인을 선정한 이후에 계속 진행되다가 미국은 오파라는 걸 씁니다. 내가 얼마를 사겠다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보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에스크로 오픈이 됩니다. 나머지는 한국하고 거의 같은데 오퍼 계약 체결 에스크로
이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이 과연 뭐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도 인스펙션이 돼서 그 집이 오케이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걸쳐서 융자가 승인되고 잔금이 납입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미국에만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어떤 중개인을 선정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생략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오파 쓰고 계약 체결하고 에스크로 오픈하고 인스펙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눈여겨 보셨다가 주택을 구입하실 때 내가 가고 있는 절차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에스크로는 서부 지역에는 에스크로가 있는데 동부 지역에는 에스크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부 지역은 에스크로인데 동부 지역은 에스크로를 안 열고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기타 그런 사무실에서 할 수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특별히 미국에서는 투자를 하시는데 큰 실수는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좀 전에 이제 학군과 일자리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학군하면 또 캘리포니아를 빼먹을 수 없겠죠. 제 주변에도 이제 지인들이 UCLA나 UC 버클리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캘리포니아 학군이나 이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팁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우리나라 그 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특히 뭐 얼바인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학군들이 좋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상위 100개 대학 중에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이 지금 보면은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스탠포드가 가장 좋은 학교로 돼 있고요. UCLA나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100대 대학에 뭐 학교가 많이 들어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스탠포드와 USC나 그리고 샌디에고 대학을 뺀 나머지 학교들이 전부 다 주립대학입니다. 주립대학이 좋은 점이 뭐냐면 학비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보다 쌉니다. 근데 학비는 싼데 학교가 굉장히 뭐 좋아서 랭킹 100위 안에 드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이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들이 우수한 대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얼마큼 좋은 학교들이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0개 공립고등학교 중에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들이 또 한 7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시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세리토스와 사이프러스입니다. 세리토스와 사이프러스에 있는 위트니 하이스쿨하고 옥스포드 아카데미는 전국에서 14위와 19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립고등학교고 대신 이제 이 학교는 한국의 특목고하고 비슷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우수한 아이들만 뽑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학교이고 대신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유명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의 그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지역을 보시면 또 뭐 멀밍턴의 프레즈나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또 뭐냐면은 북가주 어떤 보면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북가주도 상대적으로 한인들이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의 공립학교, 공립고등학교 수준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군들 쭉 보면 사립학교라든가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레이고교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플러튼에 있는 학교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팔로알토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팔로알토도 마찬가지로 그 산호세 지역에 있는 학교고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공립학교들도 이 랭킹에서 캘리포니아의 그 우수 고등학교 랭킹에서도 들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학교의 학군들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는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들 진학한 부분인데 뭐 다른 학교들은 사립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팔로알토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또 팔로알토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그다음에 플러튼에 있는 트로이를 봤을 때 우수한 대학에 굉장히 진학하는 진학률이 높고 대부분이 여기 있는 학교들은 한인 학생들이 많고 또 한인을 비롯한 뭐 베트남, 인도계, 그러니까 아시안계 학생들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학교가 우수하고 만약에 내가
그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그 가시는 이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근처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미국이죠.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아까 대표님께서 떠오르는 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베트남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한국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이 최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각광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뭐 투자 금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잠재력이 높은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인들의 이민 트렌드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국가들은 이민 선호지로 선택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그 최근에 이민들이 많이 이제 가고 계신데 과거에는 이제 캐나다, 미국, 호주가 이제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지역도 떠오르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다 좋은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게 내가 뭐 비행기 타고 한 4-5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지역에 어떤 곳이 없느냐 해서 이제 찾으시는 곳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뭐 이민을 가시기가 그렇게 적절치가 않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민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외에 말레이시아가 이민에 좀 그 각광을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 나온 김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부동산 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선은 민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그 생활해서 적응해서 사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인도에 오시는 분, 중국에 오시는 분 여러 나라 섞여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좀 어떤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굉장히 좀 느릿느릿하지만 굉장히 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물가가 또 뭐 저렴하고요. 즐길 거리와 먹을 거리가 많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뭐 즐길 거리와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러면 뭐 사는 데 좀 재미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로 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말레이시아의 큰 강점이고 또 여러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의 어떤 단체들이 오는 부분이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을 두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가 통용된다는 부분입니다. 영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를 하러 미국이나 말씀드렸듯이 외국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여긴 시간이 안 걸리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수준이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고 영국의 어떤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학군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데요.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학제는 11년이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커리큘럼과 국제학교 커리큘럼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커리큘럼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위한 커리큘럼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지 이제 공립학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생이 40에서 50이고 학비는 무료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학교는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는데 학생 수는 15에서 25명, 15에서 25명 거의 같습니다만 차이가 뭐냐면 한 달에 1년에 25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미국계 같은 경우 900에서 1,200만 원 학비가 추가로 든다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사실 것 같으면 말레이시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의 자녀 교육, 뭐 영어 교육이라든가 해외 어떤 진학을 위해서 가신다 그러면 영국제나 미국식 어떤 사립학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주가는 소유권의 제한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다만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소 100만 링깃을 투자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최근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인 조호바루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뭐 쿠알라룸푸르나 이런 지역을 투자하시면 한 100만 링깃은 반드시 투자된다고 기억을 하시고, 조호바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가격에 어떤 부담 없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도 50에서 60% 가능한데 문제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뭐냐면 내국인은 15%고 외국인은 30% 돼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5년을 보유하고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5%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되실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짚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토지 소유인데, 토지 소유는 완전 소유와 리스홀드라는 거 아까 말씀 사용권 비슷한 부분인데요. 프리홀드와 리스홀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펴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싼 경우에 왜 싼가를 확인해 보니까 리스홀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홀드는 뭐냐면 기간이 지나면 내가 그 토지에서 토지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보시고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 팁뿐만이 아니라 선호 국가들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해외 부동산 컨설팅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은요, 새로운 사연보다는 여태까지 많았던 사연들 중에 이제 가장 공감이 많았던 사연들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 방송 소개됐던 컨설팅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를 바라보는 직장인입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 후 미래에 대한 불안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투자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니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때부터 저는 베트남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개발 열풍에 그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초보인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베트남 중에서도 어디가 좋은지, 어떤 물건에 주목해야 할지, 투자금은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네, 40대 직장인의 이제 첫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40대 부분이어서 결정을 하시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기 가서 거주를 해서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부동산 수익형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이런 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겁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다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베트남을 한 3차례 정도 다녀왔는데,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에는 이제 호지민 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호지민은 이제 더 이상 뭐 투자하실 만한 투자처도 없고, 또 하나 너무 이제 집값들이 올라서 사실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노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베트남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실제로 베트남에 제대로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하노이 쪽에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한테 30%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 배분된 30%의 그 물건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그 외교 단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우에서 개발한 그 단지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5억, 20억 호가하는데 내국인들이 거의 다 지금 산 상태고, 그 지역에 짓는 아파트도 외국인 그 포션은 거의 다 팔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런 지역이 이제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 실제로 거긴 가격이 비싸고 많이 못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위에도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지어져 있고, 실제로 또 지어서 분양된 거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호재가 있으면 호재의 어떤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은 베트남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뭐 미래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 임대 소득이란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그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 이분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표님께서 직접 베트남을 발품하셔서 그런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사연인데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창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택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재래시장에 갔는데 재래시장에 그 떡볶이하고 뭐 회오리 감자 그리고 어묵 이런 거를 파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어떤 한류가 단지 음악이나 이런 뭐 화장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음식까지도 이제 파고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진출한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베트남 젊은 층에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해서 진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유 오피스도 제가 실제로 보고 했는데 공유 오피스에 대한 그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지만 현지인들 좋아하는 그런 음식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라는 면에서는 어떤 공유 오피스 이런 거를 생각해서 창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2번째로 공감을 많이 샀던 사연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산가입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했지만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사무용 등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투자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며 어느 종류의 투자를 해야 좀 더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맞춤 컨설팅이 이루어졌었나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0대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거기에 살지 아직 한국에 계속 계실지 결정을 못 하신 분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다. 근데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어떤 상업용이나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콘도 같은 거를 먼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업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저희가 투자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뭐 구분상가나 이런 게 한국같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쇼핑센터 같은 게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콘도 같은 경우 형태를 이제 투자를 하셔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이제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손자분이 뭐 손자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가신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 하실 경우에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그다지 이제 발달을 안 했는데 동남아 같은 게 에어비앤비가 이제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해외를 찾고 있는데 요즘은 그 가시는 게 이제 뭐 어떤 여행 패키지로 가시는 분보다도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을 여러 개 잡는 것보다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 안에 이제 같이 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관광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런 아파트 방 2개 정도나 3개 정도 있는 거를 구입하셔서 만약 자녀라든가 손자 손녀를 위한 교육이면 그걸 거주용으로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에어비앤비라든가 한국에서 온 출장자 혹은 외국인들을 위한 임대 수익용 아파트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뭐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말레이시아는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요. 뭐 최소한 1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원하시는 그런 물건들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레이시아 쪽은 이제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렸고 아마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공감대를 샀던 이제 사연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고민들이 있는 만큼 이제 대표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컨설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 쪽에 제가 컨설팅을 한 번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자녀분은 이제 해외에 가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한 2년 정도 그 말레이시아 가서 생활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어떤 적이 좋은지가 결정이 나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을 어디에 활용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녀를 이제 그 해외에 이제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진학을 시킨 이후에 생활을 좀 해서 적응을 시킨 이후에 부동산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인 만큼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부동산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해외 왜 가야 되는지 목적을 우선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투자하시는 거는 뭐 100점 100패고요. 우선은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넓고 부동산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고 물건을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100점 100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맞춤 컨설팅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나도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1638-3922번으로 하단에 나가고 있죠.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듯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공해 드린 정보들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